하여간 이번에는 그 모의고사를 웬만하면 보셔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남겨주세요. 데이터가 나와야 선생이 대충 가늠을 해가지고, 그쵸? 여기 반평균이 얼마가 나오는지. 반평균이 많이 나온 데는 지난번에 했지만 한 67점이 넘는 학원도 있고, 그 평균이 올라가는 학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평균이. 그리고 뭐 한 59.5점 나오는 학원도 있고, 뭐 상대적이게 조금씩 학원들마다 차이가, 편차가 있는 거예요. 또 50점대 중간이 나오는 학원도 있고,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도 그러니까 웬만큼은 우리가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한 3-4분이 보셔갖고는 표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쭉 접수해서, 그래서 한번 쭉 봐가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줄 때 어디 파트를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인지를 보고 보완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자료가 이쪽 저쪽 자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럼 그게 분산이 돼요. 분산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학생들은 이제 불안하면은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논리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이 한 논리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틀려요. 어느 선생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선생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거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럼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험이 임박하면은 분량을 점점점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분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반복이라고 그러냐면 한 선생의 논리를 갖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 용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험에 대한 추세는요, 요즘은 주로 그런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파트를 분석을 해서 그쪽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시험에서는 포인트 딸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희도 강의하면서 다 해봤는데 선생이라는 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많이 알려준다고 그게 점수하고 직결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실전이니까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6점 이상을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단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경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 논리에 대한 기초 개념은 돼 있어야지 정책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용어가 이해가 되니까.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난 아직도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구별을 못 하겠고, 경제 논리 했을 때 이런 수혜량의 변화, 수혜의 변화도 모르겠고, 뭐 이런 논리가 있으면 선생한테 물어보든가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 줘야 돼요.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서 압축이 막 들어가는데 기초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게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7, 8월달까지 1차 집중하시면은 9월달 정도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1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나중에 문제집 받으시면 문제집은 예습해 갖고 오셔야 돼요. 네? 이론은 복습이지만 문제는 예습을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문제집을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는 못 풀어요.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서에 대한 거를 문제로 바꾼 게 기본 문제집이에요. 그럼 선생이 기본서 안에서 이거 시험하고 무관하다고 그래서 이거 빼버린 것 있죠. 근데 이 문제집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문제화하기 때문에 다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참고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집이 다 그래요. 그럼 걔들을 빼고 넘어가면은 1번에서 4번으로 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습을 해왔으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무슨 논리가 깔려있다는 걸 아는데 예습을 안 해왔으면 선생에서 1번에서 4번으로 점핑을 하게 되면 2번, 3번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집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예습을 하고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얘를 한번 정독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기본서를. 왜냐하면 기본서는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문제집에서는 맞는 것과 틀린 거로 나눠서 주는 거니까. 얘가 바탕이에요. 이론할 때. 그러니까 용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되겠고, 이 학원도 휴가를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휴가를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만약에 간다. 휴가 갔다 오면 원서 접수해요. 8월 8일부터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쭉 해서. 그렇죠? 사진 저기 다 찍어 놓으셨죠? 너무 뽀사표리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 사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그 뽀샤표리 해가지고 지금보다 한 20년은 젊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그 사진이 여러분들 그 저기 그 합격자 그 뭐죠? 그 중개사 사무실에 걸어놓을 때 하는 것 있죠? 그거 그 안에 그 사진 그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저기 경험해 봤잖아요. 왜?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사진하고 저 출입관에서 한참 쳐다봤을 때 그런 사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최근 거 계속 붙여놓고 잘 될 거예요. 그죠?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달시키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다 내포한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경제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던 애들인데, 마케팅의 논리가 경제학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가 별도의 학문으로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하고 대전이 있는데 교류가 전혀 없어요. 둘에. 근데 가정용 청소기를 생산하는 A라는 기업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같은 제품인데 여기는 가격표가 35,000원으로 붙어서 판매를 했고 여기는 정상가인 75,000원으로 가격대가 붙여서 판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싼 35,000원이 판매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량이 적고 여기가 판매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원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여기는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었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의 심리라는 거죠. 이게 한번 사면 그래도 몇 년은 쓸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소비가 주는 거고 여기 지역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리하고 다른 소비자의 어떤 심리나 태도도 물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한 것을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심리나 어떤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니까 주거에 대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는 것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그 부동산 마케팅 환경이라고 나와 있죠. 하단에 보면 뒤에 가면은 미시적 환경이 있고 무슨 환경이 있어요? 거시적 환경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 환경을 보게 될 때 거시 환경이 있고 뭐가 있다? 정부가 어디에 포함이 되겠어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중에 정부. 거시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미시.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얘가 거시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시에. 그러니까 기업의 마케팅에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고 마케팅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이동통신사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왜 과징금 낸다 그래서 왜 기본요금 이런 거 왜 통신료 인하시키라고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가 그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업들에서도 40%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통신사들도. 그러니까 모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통신 모델이 또 좀 비싼 모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쓰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중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삭제를 하고 기본 통신료나 이런 거를 다 인하시키거나 없애라 뭐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간접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미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경쟁업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경쟁업자는 마케팅의 대상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경쟁업자가 자사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경쟁업자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무슨 환경에 들어가요? 미시 환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거시 환경에 보면요. 이게 자연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 정치 행정적인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보면요.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가족 구성원이 왜 5인 가족일 때가 있었죠. 부부가 있었고 왜 아이들이 있으면은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이랬을 때는요. 만약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거실 공간보다는 방수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가족 구성원이 단출하잖아요. 그러면 방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거실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품 설계서부터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다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마케팅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 경쟁업자도 어디에 포함된다. 예, 미시 환경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하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별표 3개 하면 돼요. 마케팅 전략에 가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자,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냐면요. 이건 공급자, 얘는 수요자,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시키는 전략이 이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얘네들은 이것만 바꿔줘요. 뭐만? 제목만. 근데 얘는 틀려요. 이 안에 들어가면 SP 전략이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 가면 SP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게 S라는 게 시장을 뭐한다? 세분화하고요. T가 이게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뭘 한다?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고요. 4P 믹스에 가면 이게 P가 프로덕트라고 해갖고 제품이에요. 이게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격이에요. 이게 플레이스라고 해서 유통이에요.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해갖고 이게 판촉. 여기서는 얘네 이거 제목을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요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단체로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지문을 빼서 같이 섞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양성은 얘가 존재하는 거야. 얘네들은 뭐만 바꿔준다? 제목만 바꿔줘요. 제목만.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인식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166쪽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네.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광고가 주로 고지형 광고였었어요. 옛날에는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요. 분양을 할 때, 야, 우리 분양한다. 빨리 분양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게 주종을 이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기업에서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네, 이거를 소비자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양 계획은 없어요. 분양 계획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TV를 틀면 얘네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뭐 힐스테이트 있고, 예? 아 그래 무슨 편한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레로 가는 데도 있고, 자도 있고, 푸도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브랜드가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무슨 건설에서 공급한다는 게 그게 상품에 대한 품질과 신뢰를 갖다가 더해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기업에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오히려 뭐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래서 이 브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생기기도 잘생긴 거야. 아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광고 모델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때 가장 심하게 광고했던 애들이 얘네라고요. 얘네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주상복합 쪽에서 보면은 고가의 브랜드 있죠. 고가의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타워 팰리스 뭐 이런 애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실상은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싼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가의 브랜드는 우리에게는 정설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 팰리스 이후로는 왜 아파트 이름이 상대적으로 왜 읽기 힘들게 나오는 게 있죠? 외우기 힘들게 나오는 게 그 예전의 논리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 길게 했는데 요즘은 다시 브랜드가 쉬워진다고 그러죠. 쉬워지는 이유는 누가 따라오니까 시누이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어렵게 해줬더니 시어머니가 찾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혼자 못 찾겠으니까 시누이를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시누이가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브랜드 이름을 쉽게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 뭐라 모르겠어요, 진짜.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다 같은 여자분들 아닌가요? 본인들도 어쨌든 간에 그 지위관계가 어딘가는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희한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제품을 지금 공급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브랜드의 문제하고 관련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앞페이지로 돌아가시게 되면 얘는 앞전에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는요. 공급자의 시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가. 이쪽 브랜드의 그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담당 뭐 부사장인가 뭐 그 사람의 얘기를 들면은 한국만큼 마케팅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립스틱 같은 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모델이나 탤런트를 섭외해서 걔를 광고 모델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TV에 등장해서 빨간색으로 입술을 칠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빨간색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여자가 백팩을 메고 등장하면 다 백팩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지에 청바지를 찢으면 다 찢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만약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은 그 다음부터 다리 굵기에 관계없이 다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도 경험해 봤는데 강남에 가면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거기 G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아까 봤던 여자가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희한한 거 뭐냐면 앞에 갈 때는 머리를 풀었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머리를 묶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거기 뭐가 발달돼 있어요. 그 성격이 발달돼 있어갖고 이 콧대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획일적인 마케팅이었다고요. 그냥 공급자 위주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포장만 잘해서 내보내면 다 팔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소비자의 개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심리적인 태도가 눈높이를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무슨 전략이다. 고객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원리를 쓰는 거예요. 아이다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아이다의 원리라고 알고 계시죠? 이거 저기 중개사법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이게 어텐션이라고요. 일단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요? 주의를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 마케팅을 할 때 상당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상당히 강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70년대 중후반서부터 우리나라에 TV가 보급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TV 채널을 바꾸려면 어떻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 리모컨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음성 리모컨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야, 철수야 7번. 그러면 걔가 7번. 에? 영희야 11번. 그러면 걔가 가서 11번. 그러면 걔가 움직여서 TV로 가서 채널을 돌리는 순간에 화면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그때 접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리모컨 시대잖아요. 팍팍팍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짧게 돌아가는 그 안에서도 화면에 뭔가 강렬한 메시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화면을 그냥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의 주의를 끌만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가 왜 상가 분양한다 아니면 오피스 분양한다 또 임대부동산 분양한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거 분양 잘못 들어가면 손해가 크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앞에 분양할 때 보면은 이게 들어가죠. 임대 수익을 뭐 해준다고. 보장. 이게 종전에는요, 2년간 보장했을 때 요즘 이것도 빠졌어요. 임대 수익 보장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지금 제로금리 시대고 주식에 투자하기 겁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임대 수익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걱정이 되니까 쉽게 투자를 못 하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사람이 관심을 갖죠. 그래?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대로 뭐를 갖겠어요? 그렇죠. 인터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전화라든가 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실제로 뭐 평생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도 얘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서 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러면 내가 이거 분양을 해볼까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액션으로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하죠. 이게 클로징 단계죠. 우리가 저기 왜 중개사법에 보면 클로징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저기 그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보면 통상 한 사람이 가지 않고 통상 두 사람이 오죠. 두 사람이 와서 할 때 보면 꼭 옆에 사람이 초치는 경우가 있죠. 꼭 사인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나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동, 나 같으면 한 번 더 돌아보겠다는 동, 뭐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 쓰간에 그 인간을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죠? 뿅망치로 기절을 시키든 아니면 경품을 준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끌고 가든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행동에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이게 주의를 끌 만한 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슨 전략이다?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화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이다의 원리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객점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무슨 마케팅이라고 하냐면 고객점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고객이잖아요. 고객이니까 누구 중심에? 수요자 위주에. 이거를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꾸면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을 점유하는 이 공급자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네,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틈새 시장이 있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또 틈새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의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죠. 그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먼저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죠. 예. 걔네들 용어들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분한다는 거는요,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시장을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왜 G라고 시작하는 왜 중형 세단이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에 나오는 중형 세단이 있어요. G로 시작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모델을 판매를 할 때 시장을 우리가 세분할 때 얘네들은 타켓에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이 상품을 공급할 때는 이 시장을 세분할 때 자기가 목표라는 그룹에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빠져 있냐면 얘가 좀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고 다니면 기사 취급당한다고요. 그죠? 심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버지가 쉬시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 차 끌고 나왔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타켓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분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40, 50대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차는 컨셉으로 지금 홍보하는 게 얘잖아요. 이 차를 몰고 다니면 어쨌든 간에 성공한 어떤 중함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목표라는 그룹이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게 무슨 전략이라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세분 시장의 소비자 수에 대응하는 제품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0, 50대가 원하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원하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적시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품을 만약에 기획을 했으면은 20, 30대는 아니고 최소한 40에서 몇 대, 50대 정도가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타켓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하는 게 무슨 시장 전략이다. 그게 표적시장 전략이라고요. 표적시장.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기의 제품 컨셉과 맞는 그렇죠. 수요 계층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수요 집단을. 그걸 우리가 표적시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중형 세단을 공급하는 업체는 우리 회사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경쟁사도 이런 세단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걔들에 비해서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비가 좋다든가 성능이 좋다든가 뭔가 이런 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도모하는 게 무슨 전략이다. 그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브랜드만 생각하면 걔는 진짜 연비 하나는 이거야. 뭐 이런 것 있죠. 안에 있었을 때 걔를 가게 되면 장거리 중이었을 때 뭐 승차감이 이거라든가 뭔가는 다른 제품하고는 차별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전략이라고 그래요? STB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이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얘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예요. 이거는 이 기업에서 그때 당시에 양문형 냉장고는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수입산밖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얘네하고 견줄 만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기획한 게 이 브랜드예요. 그럼 이거 S라는 전자에서 만들었죠. 얘네가 이때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이거는 숨긴 거예요. 이것만 브랜드를 밀어붙인 거예요. 왜? 얘가 들어오는 순간에 국산으로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심의에서 뭐를 더 선호해요? 수입산을 선호하는데 이게 국산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세울 때 먼저 타켓을 정하게 되면 시장을 세분화할 때 성별은 남녀 중에서 누구? 그렇죠. 여성을 선택했겠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수입산 양문형 냉장고가 그 당시 한 3, 400 정도 했다 그러면 3, 400만 원 정도에 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소비하려고 그러면 연령대가 20, 3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이걸 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타켓은 주로 40대, 5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소득 수준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켓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세분한 거냐면 우리가 가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활가전에서 3대 가전이 있죠. TV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냉장고.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세분했을 때 그 안에서 얘를 선택하겠죠. 뭐를? 냉장고를. 그래서 그 안에 표적시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요 계층을 표적시장으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뭐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국산 냉장고하고는 당연히 차별화가 되죠. 그 당시에 국산 냉장고는 단문밖에 없었으니까 얘만 유일하게 뭐란 얘기야? 양문이란 얘기죠. 그러면 제품 설계도 당연히 양문으로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을 책정하면 가격은 비싸게 책정을 했겠죠. 하지만 수입산 브랜드보다는 조금 싸게 책정했겠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유통을 시킬 때는 어디다 유통했겠어요? 이 회사 대리점에다가는 설치 안 했다고요. 이 회사 대리점에 깔리는 순간에 국산으로 또 잘 나가니까. 그러면 백화점 가면은 가전 매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단문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국산 매장인데
여기에 혼자 이렇게 양문이 있으면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옮겨가지고 이쪽에 수입산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이렇게 양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뭐하고 같이 서 있게 하게끔. 수입산 이게 브랜드 같이 있으면은 잘 모르면은 아, 이게 수입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격을 봤더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가 조금 괜찮거든요. 안에 봤더니 공간이나 수납도 다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유도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게 유통을 할 때는 그런 식의 전략을 썼다는 얘기고, 광고 모델도 누굴 썼냐면 외국인. 외국인도 그때 기억하기로는 왜 드레스 차림이 있죠. 이거 고급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게 촌스러워도 고급화를 지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브랜드랑 유사하게, 수입산 브랜드가 유사하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판촉물을 줄 때 일반 냉장고 사면은 판촉물 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얘를 사면은 그 냉장고 안에 넣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했던 뭐 그걸 갖다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통시켰던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크게 큰 틀에서 이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전략으로 이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어떤 유형이나 종류가 무진장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관련된 예는 잘 안 줘요. 안 주고 이 안에서 이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기억해야 돼요. 세분화가 뭔지, 표적시장이 뭔지, 제품 차별화가 뭔지 이런 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심지어는 이게 판촉이니까 이게 프로모션이잖아요. 얘는 포지셔닝이잖아요. 이걸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4P 안에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출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바가지로 먹은 거야. 우리가 2개국 하는 사람이냐 그래고 이걸 바꿨다고. 그래서 난리 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바꾸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틀린 걸 만들려고 영문을 바꿔고 집어넣었으니.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4P 믹스 전략 있죠? 일로 오시면. 나중에 이거는 용어를 조금씩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제품 전략, 작년에 나왔던 문제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마케팅에서. 이게 작년에 보면 이게 있었어요. 뭐를 설치하는 거.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나왔던 거예요. 4P 믹스가. 요 표현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걸 구하라고 그랬을 때 제품 전략에 실개천 설치가 들어갔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 실개천 설치가 예전에 한번 출제를 했던 거예요. 저기 한 5, 6년 전에. 5, 6년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제품 설계에 뭐를 설치했냐면 실개천 아시죠? 그때는 컨셉이 뭐였냐면 도심 안에서 자연적인 공간이 있죠. 내가 내과가 흐르고 막 이런 수로가 흐르고 막 이런 거를 연출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얘가 다 실패했다고요. 이게 물 관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기 관리를 잘못하면 녹조 끼고 냄새나고 거기다 오물 막 쓰레기 다 투척하니까 엉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무진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이거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요. 다 중단시켜버렸다고요. 근데 작년 문제 얘가 또 등장한 거예요. 실개천 설치가. 요즘에 안 맞게.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예전에 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낸 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되풀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는 않게 나와요. 그럼 여기 가격 전략이 있죠. 가격 전략 하면 시가 전략이 있죠. 고가 전략이 있죠. 저가 전략이 있어요. 그죠? 시가 전략은요. 내가 시장 가격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시가 전략에 가면요. 내가 프라이스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시장 가격, 내가 시장을 먼저 선점했으면 내가 가격을 내가 먼저 주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후발주자면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있어요. 제목대로요.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위치나 면적이나 또는 층수나 또는 방위 등에 따라서 각 분양가를 달리 두는 것을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일 가격 전략은 뭐 이건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고가 전략은.
요거는 수요층이 항정돼 있거나요.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뭐가 있거나 우위에 있거나, 즉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더 높죠. 그러면 상대적인 무슨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고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경쟁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대적 무슨 전략? 네, 고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상대적 저가 전략. 자, 우리가 한 10억, 분양가 10억대 이상 정도가 되면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 계층은 많다, 적다?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10억대 이상 정도가 되면요, 일반인들에게는 모델하우스 공개 잘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주로 초청장 발송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만 가서 보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여러분도 지난주에 보고 왔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뭐가 있을 때 우위에 있으면은 경쟁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가를 책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상대적인 저가 전략은 뭐냐면 단기간에 뭐를 높이고 싶을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을 때, 아니면 시장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을 때, 그때는 상대적인 무슨 전략을 쓸 수 있다? 저가 전략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전략에서는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유통이 있죠. 유통에 가게 되면 유통 전략은 누구를 활용하는 거를 주로 얘기해요. 중개사라든가 누구? 분양 대행업자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제품이 이제 유통이 되려고 그러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추가로 얘도 들어가요. 좋은 조건의 융자 있죠.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중도금 무이자 뭐 이렇게 나가는 것 있죠. 그런 이제 보편적인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무슨 전략도 써요? 유통 전략으로. 일단 살아보고 계약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보증금만 내고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해서 한 2년간 살아보고 괜찮으면은 잔금 치고 거기다 계속 입주하는 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계약금에서 있죠. 보증금에서 감가, 상각비 이런 거 공제하고 돌려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도 제품을 이제 유통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죠.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이 돼요. 무슨 조건이? 융자 조건이.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거죠. 2015년에 분양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있다가 이제 잔금을 지급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규제가 지금 교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DTI하고 LTV를 갖다 10%씩 줄인 거죠. 지금 정부 발표가. 그럼 이게 잔금 대출 받을 때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변수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융자 조건도 유통을 시킬 때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제 판촉에 대한 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찾는 고객들에게 무슨 이제 샘플링이라든가 아니면 경품 추첨해서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판촉 전략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거기 그 가격 전략에 따라서 고가 전략 또는 저가 전략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유통 경로 전략에서는 중개업자만 들어가 있어서 융자하고 이런 것 이제 포함시켜 드린 거니까 그거까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걸 또 이제 문제로 이제 그 확인해 보시면 되고, 뒤로 가면 광고가 있죠. 광고는 시험상에서 인용되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근래 얘들을 내요. 이 광고를 내요. 신문 광고 있죠. 신문 광고 안에 가게 되면 안내 광고가 있고 전시 광고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왜 내냐면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폰으로 활용하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게 문이 이쪽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잘 못 보는데, 다른 노량진 같은 데는 이게 쭉 있으면 출입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칠판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쭉 들어갈 때 보면은 대부분 폰을 하고 있어요. 거의 쉬는 시간마다. 근데 폰에 내용을 쓰고 가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 거의 여자분 같으면 의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게 창에 떠 있지, 공부랑 관련된 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또. 안내 광고 있죠? 네. 안내 광고는 예전에 왜 신문 보면 여기 상단에 안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얘는 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구인 구직도 있고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얼마? 1억 5천. 뭐가 작으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이게 표시하기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약어로 표시한다고요. 그렇게 표시하는 광고를 무슨 광고? 안내 광고, 안내 광고. 그리고 밑에 가면 이게 5단 통광고라고 그래요. 이 하단에. 그럼 얘는 무슨 광고라고 그래요? 전시 광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캐치프레이즈, 사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원리를 써요. 아이다의 원리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지하철역 그 표지판 있죠. 무슨 여기 있다라고 그런 것까지 사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광고하고 전시 광고를 바꿔서 표시한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보면 광고의 분류 보면 기업에 따른 분류가 있고 매체에 따른 광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문 광고가 전시 광고하고 무슨 광고, 안내 광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DM 광고는 아시죠? 다이렉트 메일 광고. 메일로도 광고 들어온 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점두 광고는 중개업자 그 왜 사무실에 가면은 유리창에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매매, 전세, 월세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무슨 광고? 점두 광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그 POP라고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POP 광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가면 1+1 이런 거 쭉 설교 있잖아요. 오늘은 뭐가 얼마 세일한다 이런 거 딱 입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의 어떤 충동을 느끼게끔 이제 유도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벨티 광고는 아시죠? 샘플 주는 거, 샘플. 저기 그 여자분 같으면은 뭐 화장품 샘플 줄 수 있고 남자분 같으면 라이터 이런 거 주는 것 있죠.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전에 이게 술 있죠. 소주도 그때 이거 준 적이 있어요. 경품으로. 소주 경품 줘가지고 아는 저기 그 선생님이 그거 소주 그 샘플링 받아가지고 공짜잖아요. 그래갖고 학생 3명을 보내갖고 3병을 받아와가지고 점심에 반주 먹으면서 3병을 마셨는데 이게 원래 공짜 술은 또 더 맛있잖아요. 그래갖고 줄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선생 포함해서 4명이. 그래갖고 토탈 한 7병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저녁 수업을 들어왔는데 한마디를 펼치는 순간에 여기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5분 강의하고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까지 술을 끊고 있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전에 요즘 그 소주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브랜드 있죠. 옛날에 그거 그렇게 줬어요. 한 병씩.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때 뭐 노벨티 광고식으로 막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광고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참 애드믹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애드믹스라는 게요. 광고비 효과 지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는 TV 광고가 광고 효과 지수는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비 뭐도 커요? 네, 비용도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용은 낮추면서도 광고 효과는 어떻게 돼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의 우선순위를 TV에 두지 않고 다른 광고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광고도 전환할 수 있죠. 초기에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TV 광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광고가 있다? 신문 광고가 있을 때 신문도 얘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지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 지수가 뭐 80 정도가 된다 그러면 비용은 얘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이것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일간지 광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일보나 이렇게 전국으로 나가는 신문에는 이 광고 실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문 받아봤는데 세종시에 있는 SP 부동산 학원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것들이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강의 들으러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무슨 신문에? 그렇죠.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게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광고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에 대한 매체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용어로 애드믹스라고 해서 예전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감정평가론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 내니까 몇 문제 내라고. 네, 6문제 내라고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책형을 A형을 받으면 35번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책형에 배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B형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안에서 문제 배열만 틀릴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시험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세부시험 범위 내역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요. 일단 요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가격 재원칙 하고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여기가 어쨌든 꾸준히 언급이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를 기본으로 놓고, 감정평가 방식을 하면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어요? 수익 방식이 있어요. 그죠? 요 세 개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셔도 돼요. 얘가 비용성의 사고고, 얘가 시장성의 사고고, 얘가 수익성의 사고예요. 요 삼면성만도 출제했다고 우리가 그때 확인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원비라고 이거 드링크 있죠? 이거 BC카드로 샀고, 수수료 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거 해갖고 그때 정리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 보면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 제목만도 물어봐요. 그리고 얘들을 구할 때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요, 3방식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이 가격 구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법이, 원가 방식이니까 가격 구하는 게 무슨 법? 원가법. 여기서 가격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잖아요. 원가, 비교. 그럼 여기서 가격 구하는 게 뭐겠어요?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이게 요 제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제목만도 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안 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공시에도 있죠. 여기 토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주택. 그럼 토지도 다시 표준지, 개별 이렇게 있죠. 주택도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동이 있으면 이 단독에 대한 거, 단독주택도 다시 표준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은 이게 없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을 때 토지 표준지하고 개별공시가 주택도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누는데 공동주택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공동주택은 그 면적이나 시스템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전수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네 결정 공시 주체 있죠? 표준지 누가 한다? 국장이. 이거 시장군수구청장. 얘 국장. 얘 시장. 얘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시라고 그래요. 개별이 들어가는 것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다 국장인 거예요. 국장. 그러면 얘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요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애 누가 돼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애. 이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애들 누구?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어떤 것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해요? 이 주체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정 공시처에게 뭐 한다? 이의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있죠? 그러면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의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이의시차기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또 답신해 줘야 돼요. 똑같아요. 30일. 여기 기간이 다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바꿔서도 내요, 안 내요? 이거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도. 여기 있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먼저 인식을 자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를 또 딸 수 있어요. 내가 부수적인 거 좀 정리하시면. 그죠? 이거 앞전에 처음에 할 때 이거 쑥 해줬다고요. 기억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4월달 이후로 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으나 3월달에 우리가 그때 마지막 주 정도에 그때 간평했었잖아요. 일요일날 여기 와갖고 아니 몇 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그때 같이 있었다고. 그때 안 나온 분도 물론 존재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절이 감정평가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예,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